우주에서 죽게 되면 뜨게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 그 우주인들이 한때 우주 유영을 할 목적으로 칙칙칙 뿜는 장치나 비슷한 장치를 많이 쓰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생명선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주 유영을 하고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걸 시도하기도 했던 우주인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진짜 이 영화에서처럼 먼 우주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 우주 공간의 시신을 그냥 폐기하는, 포장하면 우주장 같은 느낌으로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는 저 우주의 어둠 속에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답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해답이 저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만약에 우주에 없었다면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공포가 그때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저겐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준비가 과연 우린 되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의 김경식입니다. 보다의 먼지 복만대입니다. 영화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수산입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아유. 자연스럽게 시키지도 않고 대본에도 없는데 우리가 물개박수가 나오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선 얘기들이 너무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우주먼지님과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1시간도 10분처럼 느껴졌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인성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시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 너무 좋은 지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의 매너가,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저 이거 이렇게 해보려고요. 저도 아니, 나도 많이 배워야 되는 덕목들이 많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오늘도 우주먼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주먼지님은 만약에 우주 여행이 이제 상영화 됐어. 그럼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비현실적인 목적지이긴 한데 우리 은하를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먼 곳에 가야겠죠.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제가 특히 이제 천문학 중에서 은하를 연구하는데 안타깝게도 남의 은하는 다 관측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은 우리가 갇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은하계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다른 은하계까지 가든지 아니면 수만 광년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요. 네. 수만 광년은 우리가 가늠이 안 가잖아요. 네. 수명도 안 될 뿐더러 빛의 속도도 안 되는 게 동면을 하잖아요. 보통 영화 보면은 동면하고 영화처럼 그렇게 바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동면 기술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명체를 얼리면,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얼음들이 부피가 늘면서 세포를 짓누를 수도 있고 세포 벽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다시 녹였다 한들 복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몸속에 들어있는 액상 성분을 다 빼내서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건조 동결시켜서 나중에 물만 채워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진짜 뭐 박테리아 레벨에서는 시도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더 복잡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 환상이 다 깨지네요. 와. 거의 뭐 반건조 오징어 맞아요. 뭐 그런 네. 개념인데. 아니, 근데요, 보통 우주 스페이스 보면은 우주선도 거대하지만 뭐 람보르기니 속도가 엄청 빠르듯이 로켓 추진 장치를 좀 빠르게 하고 좀 견고하게 우주선을 만들면 좀 멀리 가고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태도. 나 이걸 배우고 싶다는 거야. 뭔 질문을 해도 뭔 질문을 해도 아니면 정말 감독님이 좋은 질문을 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양반을 우리가 안 믿었으면 우리 잘못도 있어. 여태까지 다 좋은 질문이었는데. 좋은 질문 맞아요. 근데 진짜로 광속,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근접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빠른 속도에 우리가 순식간에 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 제로백이 있듯이 그렇죠. 가속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속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린 더 강한 가속도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주인들 훈련할 때 파일럿들도 그렇고 입이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12G, 뭐 7G 뭐 맞아, 뭐 6G, 7G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하잖아요. 그 이유가 로켓 속도를 급격하게 가속시킬 때 엄청나게 몸이 짓눌리는 중력 가속도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광속 수준으로 로켓을 쏜다? 그러면 아마 안에 있는 생명체는 순식간에 다 으스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체 안에 동체를 또 만들면 되잖아요. 단단한 동체를 만든다 한들 결국에 가속도는 뭐가 됐든 운동 자체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뭐 우주선 벽이 단단한 거랑 별개로 내 속도가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상승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주먼지님께 두 네. 번째 질문. 인류가 이제 달 탐사를 시작한 지 벌써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네.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달 쪽에 기지도 만들고 부동산도 저기 미리 사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땅에 대한 그 임자가 있듯이 네. 달에도 이제 그게 선점하는 사람이 콜럼버스처럼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유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되는 건지 프로젝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한창 미국에서 아폴로 미션을 하고 있을 때 그 직후에 우주 영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국제 우주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우주 뭐 달이건 소행성이건 모두 다 남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극도 어떤 특정한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천체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그 천체까지 가는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는 중요할 수 있겠죠.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 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프로젝트는 가능하긴 한 겁니까? 네, 이미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준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이 있고, 이게 과거의 아폴로 미션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폴로 때는 고작 해봤자 달에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르테미스 미션은 궁극적으로 달에 상주하는 우주인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지구 주변에 우주 정거장이 있듯이 달 주변에도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결국엔 지을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주인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원할 때 잠깐 달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할 일 하고 다시 또 올라와서 거기 루나 게이트웨이에 머물고, 그런 이제 방식이 가능한 거죠. 그 음모론 중에 네. 그 왜 아폴로 탐사 전에 갔을 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음모다, TV로 그냥 저기 그 연기한 거다, 이거 봐라 증거 자료 1, 이게 왜 그 진공 상태인데 공기도 없는데 이게 펄럭거리는 것처럼 뭐 돼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더라가 많아가지고. 정말 사라지지 않는 너무나 유명한 음모론이죠. 참고로 또 영화를 보다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 최근에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플라이 미 투 더 문,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달에 갔다 왔습니다. 아폴로 11호만 간 것도 아니고 12호, 그다음에 13호는 또 가다 실패해서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14호, 15호, 16호, 17호 이제 6번에 걸쳐서 갔다 왔고요. 깃발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 얘기만 드리면, 깃발은 조금 나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은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 불지 않는 달에 평범한 문구점에서 파는 깃발 들고 가서 꽂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깃발이 어떻게 될까요? 축 처지겠죠. 네, 축 처지겠죠. 네, 처지죠. 근데 당시 그 소련과 경쟁하는 그 시절에 이거 보여줘야 그쵸? 되니까. 자랑스럽게 우리 우주인이 달에 간 거를 인증샷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중력 공간에서 깃발이 넓게 펼쳐질지를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잘 사진을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만 깃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도 깃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나일론 재질로 만들었던 깃발을 고이고이 접어서 가서 펼친 상태다 보니까 주름진 모습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가서 다림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영상들도 잘 보시면 깃발이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구겨진 그 각도 그대로 진자처럼 진동합니다. 땅에 꽂았을 때 진동이 있으니까 진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펄럭거리진 않죠. 이거 원래 알았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 때문에 유명하죠.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그 당시에 워낙에 맞아.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연출을 잘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 게 나오면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건 분명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사람 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스탠리 큐브릭의 연출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가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이 음모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해답을 줬는데. 사실 음모는 해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달은 워낙에 다양한 음모론이 펼쳐지는 무대이고, 이게 또 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소재가 되었잖아요. 뭐 최근에 문폴, 달은 인공 구조물이다 이런 음모론. 트랜스포머에서도 달 뒷면에 뭐가 숨어져 있다, 그걸 또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정말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는 걸로.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를 연결해서 우리 우주먼지님이 우주를 배경으로 만약 영화를 만든다. 네. 그럼 어떠한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처음 받아보는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류가 처음으로 태양계 바깥을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시점을 상상해보면서 그 이야기를 그려보면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태양계 탐사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태양계 바깥을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가 쭉 펼쳐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 새로울 것 같아서 태양계 바깥을 벗어나는 그 첫 순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를 아주 아유, 좋네. 아, 제목 하나 지어주세요. 선밖의 남자들. 뭐 경계선? 경계선 영화 있지 않나요? 있죠. 카피 좀 하지 마요. 아니 근데 의미가 경계선에 경계선. 경계선. 뭐 경계선. 문 감독님은 우주 관심 없으시죠? 많아요. 그럼 만약 우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떠한 영화? 러브스토리죠. 안 변하네. 안 변해. 별과 함께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두려운 건 못 참아요. 공포스러운 거. 근데 우주에는 소리도 없는 데고 나 혼자 있다? 아,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저는 가고 싶죠. 그 별로. 네. 자, 이 사랑의 종류도 많은데 오늘 소개할 영화가 자, 그거에 또 관계가 있을 법도 합니다. 범우주적으로 배경을 했지만 사실은 사랑에 관계될 수가 있고요. 외로움에 관계될 수도 있고 어떤 결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인간의 복잡한 그런 감정에 또 속한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또 그걸 갖다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30분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다니까 참 저도 좀 민망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빠 찾아 산말리. 아버지를 찾기 위해 우주로 원정을 떠나는 영화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줄거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지구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기 폭풍으로 지구를 뒤덮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서지 현상. 서지 현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현상이 어쩌면 예전에 라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이 첫 번째 이유로 지적 생명체는 우주에 우리밖에 없을까라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이 라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서 지적 생명체를 찾아 나섭니다. 네. 근데 혹시 그 과정에서 또는 무언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 전기 폭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추리를 하게 되고 그 라마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봉장에 섰던 리더였던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아빠가 있는 곳 또는 미지의 세계 또는 라마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했는지 지적 생명체가 정말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이제 아니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왜 그런 거지? 아니 제가 볼 때는 아까 집에 배운다고 바로 배우셔서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나는 스며들었어. 아니, 어떡하면 좋아. 아니,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먼 행성에서 있을까? 이 호기심으로 다 이 시작하게 되는 거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에드 아스트라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전에 그 라마 프로젝트가 말씀하셨듯이 지적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보낸 건데 처음에는 잘 모르죠. 우리 아들 그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아버지 존재를 몰랐잖아요. 쉽게 하면 아버지가 가출하셨는데 와닿는다. 아버지가 살아는 있을까? 뭐 네. 저 사업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 하고 이제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약간 정이 좀 없어진 상태고 그래 좀 무뚝뚝하고 지금 루이 브래드 피트가 최고 비행사가 된 이유도 심박수가 낮아. 놀라는 것도 잘 놀라지도 않아. 85 아래야 늘. 85. 아무튼 그래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심박수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아버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났을 때 요 얘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제목이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라틴어로 별을 향해 별에게 닿기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구전되는 문구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문구가 쓰인 곳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그 아폴로 미션이 진행될 때 아폴로 1호로 알려진 미션이 좀 끔찍한 사고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그 안에 다 타고 있는 채로 화재가 나서 다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폴로 1호로 희생되었던 우주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비석에 나사에 하나 서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드 아스트라 포 어스파라. 고난을 넘어 역경을 넘어 별을 향해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어떤 별이라는 동경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문구로 되게 많이 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감독 얘기를 안 했네. 이 감독님이 제임스 그레이 감독. 제임스 그레이. 저는 잘 모르는 감독. 그 제임스 그레이 감독님은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간단해. 필모가 좀 짧습니까? 아니요, 필모가 짧다기보다는 굵직굵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아직 대중적으로는 올라온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민자라던가 잃어버린 도시 Z라는 영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감독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 않는 어떤 영역에 주인공을 던져놓은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맥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Z 그거는 제가 본 것 같은데 OTT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어디다가 던지고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서 가죠. 여기도 잃어버린 아빠를 찾아서 가는. 그러네요. 같네요. 네. 자, 이 에드 아스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는 자 참고로 우리 우주먼지님이 추천을 하신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 그래서 놀랐어요. 에드 아스트라? 이 영화 사실 우리나라 극장에서도 물론 보신 분들이 좋아하는
좋아하신 분도 계시지만 호불호가 강합니다. 아주 강했어요. 네네네. 아주 강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너무 빠져들어서 봤어요. 근데 동시에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거칠게 말하면 감독이 흥행은 포기했다. 분명히 이건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겠다라고 신경 쓰면서 봤거든요. 이 영화가 가장 감명 깊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SF는 우주를 되게 꿈의 세상, 뭔가 희망에 차 있고 어쨌든 큰 위협이 닥쳐도 그걸 해결해서 결국에는 주인공의 어떤 꿈이 펼쳐지는 그런 환상적인 세계로 묘사하는데 이 에드아스트라는 우주를 시시하고 지루하고 별 볼 일 없고 맞네. 그동안 경험했던 거랑 다르게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충격받았던 영화였습니다. 우주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또 확 느낌이 오네요. 나는 거기다 덧붙여서 네. 브래드 피트의 연기가 여태까지 하셨던 그 젊었을 때 했던 영화랑 너무 결이 다르고 제작에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 허망하고 아까 심박수가 낮고 뭐 이런 저기 뭐 무덤덤한 그런 표정들의 연기를 전체 영화는 조금 그랬는데 저는 그 연기를 보고 되게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후하게 멋있게 늙어간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에서도 명작이죠. 내재적인 연기를 많이 명작입니다. 했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반항 이런 게 있다면 지금은 순응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사관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는데 비슷하게 비발디 영화에서도 네. 브래드 피트가 진짜 그 권태에 찌들은 그런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우주도 알고 삶도 알고 자기 자신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주 공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 자체가 우주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흥행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재미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는 동서고금 잘 나오지 않아요. 그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했어요. 웬만하면은 어머니와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하는 오해해. 이상하게 생각해. 뭐 받을 거 있나? 집문서 사인 안 해주고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인지적인 감이 있는 데다가 우주 저 멀리를 항해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화 얘기에서 무슨 현상이었죠? 서지 현상. 서지 현상. 이 영화를 알려면 서지 현상을 좀 알고 싶은데 실제 그게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해왕성이죠.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은 태양계 마지막 행성. 제일 끝에 형성이죠. 그렇죠. 해왕성에서 지구까지 어떤 특정한 전파가 날아올 정도로 강한 폭풍은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죠. 대신 자연적으로 그에 준하는 현상 같은 거는 있기는 해요. 규모가 다르긴 한데 은하들이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거든요. 블랙홀이 되게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을 해요. 그게 우연히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방향이 지구를 거의 정확하게 겨냥하면 더 이제 밝게 그 섬광이 보이는 거죠. 실제 천문 현상에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빠르게 감마선이 폭발한다 라고 해서 패스트 감마 레이 버스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양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은 좀 더 먼 우주로 가면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부모님 얘기하실 때 영화는 뭐 망하는 느낌 맞다 했잖아요. 저는 망하는 게 너무 정해진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영화는 우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를테면 서지 현상 같은 경우도 두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인간의 뇌에서 두통이 심하게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심지어 맥박수도 80 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 인간이 죽어가는 어떤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 내 안의 고통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탐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안이라는 우주를 탐구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에는 떠나버린 아버지, 그냥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관심도 없었던 그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병과 두통이 생기고 있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런 정신적인 나의 정신적인 그거를 표현해내고 결국에는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 나의 외면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약간 꿈꾸는 듯한 사람이고 초변에 뭐라 하냐면은 남들이 나를 봐, 그 사람의 시선을 난 신경을 써,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 자신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칼 융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이루고 나서는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그 내면의 우주를 굉장히 영화적으로 표현해낸 영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흥행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매우 심리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호불호가 있는 영화예요. 네네. 저는 김시선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약간 소름 돋은 게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주와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 인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막 로켓 쏘고 우주 여행 이제 막 맛보고 그런 옛날 옛적에는 우주 사진 한두 장만 봐도 너무 신기해요. 아, 네, 근데 이제는 뭐 적당히 돈만 모이면
모이면 달에도 몇 번 가볼 수도 있고 이제 누가 달 궤도 돌면서 찍은 달 울퉁불퉁한 사진 보고 막 엄청 감동받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점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이 넓어져서 진짜 태양계 끝자락까지 가는 그게 일상적인 통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그 먼 거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 벗어나면서 찍은 창백한 푸른 점, 조그만한 지구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직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흔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풍경이 이제 그냥 일상의 풍경이 된다면 이제는 보이저 100대 보내봤자 창백한 푸른 점 사진 100장 찍어봤자 우린 더 이상 감동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린 그럼 계속해서 더 먼 우주로 스스로를 밀어내면서 더 멀리서 돌아본 지구의 모습을 봐야만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남아야 할까? 그쯤 되면 계속 더 먼 우주로 계속 우리 스스로를 밀어내지 말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경계에 놓여 있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우주에서 권태를 느끼는 주인공으로 너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느낌이 다른 게 저는 아까 뭐 이렇게 흥행 쪽으로는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영화적으로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우주적인 뭐 CG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느낌이고 그 아버지도 터미리 존스가 연기하는 게 되게 경상도의 무뚝뚝한 아버지고 아들 찾아왔는데도 아유 뭐 부산대구 거리도 아니고 뭐 성이 해왕성까지 가봤으면 놀라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버지도 똑같이 감정 표현이 없는 난 사실 너희들 갖다가 버린 거야 별거 아니야 내가 찾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막 직선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아버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로이 이 아들은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랑이 그리웠던 거지. 그쵸. 그래서 자기도 우주 비행사를 선택했던 거고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겨려가 가져다준 본인의 그 욕망 성취거든요. 그래서 표정이나 감정에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갖다 잘 표현할 수 있거든 사실은. 저도 이제 다 비슷한데 저 끝에 뭐가 있을까? 지적 생명체는 정말 없는 걸까? 아들은 요정을 하고 있는데 멈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도 지금 계속 하고 진행하고 거의 엔딩 지점에 해왕성에 있는 거니까 우주의 감옥에 갇혀버린 한 사내가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야지만이 이 해갈은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목적성이라는 거는 일단 이쪽에서 지구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메신저로서만 가는 건데 아버지한테 결핍이라고 하는 나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나도 우주 비행사가 됐어. 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 되게 좋은 장면들도 많이 있지만 안타깝다는 게 이건 지극히 한국 정서고 제 정서예요. 그걸 조금만 더 만들지. 정말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좋았을 거라는 그 과거의 시절을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영화의 약간 후반부에서 메시지 전할 때 형식적 메시지에서 아빠 우리 흑백 영화 봤었잖아. 그때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로 다가가고자 노력했던 아들과 그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의 혹은 지적 생명체만 찾아다니는 나는 쓸데없는 이미 늙어버리는 한 아버지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네가 왜 만나러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극에서 오는 그 얘기를 받자면은 그래서 시선님이 말씀하셨던 게 딱 결합이 되는 게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아버지가 본인도 그렇게 따라가고 무덤덤하게 아버지를 닮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를 보고 마지막에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곧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이 현재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내 해석을 한 거예요. 내면을 표현한 영화라고 이걸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거는 그냥 우주 영화의 관점이고 이 아들은 떠난 아버지가 무언가 거룩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확인하러 간 거죠.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고 없어. 실제로 그 뭐야? 영화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 아빠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만 거기엔 사랑도 미움도 빛도 어둠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직접 보고 난 후에야 이 룩이라는 인물이 거기서로부터 정신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구성적으로 보면은 되게 멋있는 영화인 게 처음에 우주 사고가 나요. 그래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는 죽으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루이도 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표현되고 보면 감정의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네. 살았잖아요. 그래서 맥박도 없다고 아무 변화가 없어서 살았잖아요. 마지막에 떨어지는 건 떨어진 게 아니라 살려고 착륙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의 내면의 그거를 극복한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치밀하게 계산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기 대전 부산도 아니고 해왕성. 해왕성이 무슨 국내 것도 아닌데 화성으로 한번 또 이제 경유잖아요. 직항이면 내가 이해 안 돼. 달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화성으로 갔다가 화성에서 또 출발하는 그 비행기란다. 그 우주선 타고 가잖아요. 기간이 꽤 걸릴 텐데 암만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우주 여행 기간이 그 먼 거리를 하면은 인간의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행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에 가면 화성도 그 사이에 또 공전을 해서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고 화성에서 해왕성까지 간다고 했을 때 또 그 사이에 또 움직여 버리니까 연료를 최대한 아껴서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 위치는 제한적이에요. 화성에 갔다가 하루 이틀 쉬고 바로 또 해왕성으로 가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거고요. 화성에 어느 정도 머무르면서 적당한 위치에 놓일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또 가야 하겠죠. 궁금했던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이제 우주선을 띄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어렴풋이 들은 게 매번 띄울 때마다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잘 갈 수 있는 게 뭐 20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던가 뭐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기를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그 주기를 따라가면은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 그 기회가 몇 번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20년이라는 주기는 아마 보이저처럼 태양계 외곽까지 탐사선을 보낼 때 목성과 토성을 주로 쓰니까 그 두 행성이 비슷한 방향에 놓이게 되는 기간이 20년 정도 주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는 심우주 탐사선을 보낼 때 이제 이야기인 것 같고 화성 정도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갈 때 한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편도로. 편도. 네. 아우 알기 쉽다. 원웨이 티켓이구나. 그래서 거기 머물다가 다시 적당히 화성과 지구가 좋은 위치에 놓이려면 적어도 4에서 6개월은 또 기다려야 돼요. 봐요. 이게 이렇게 걸린다니까. 아니 이 행성들이 일직선상으로 딱 서 있는 날은 없나요? 있죠. 태양계에서 예. 네. 그 날짜에 맞춰서 따다다다닥 가면은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고 정말 많은 분들께 해드릴 이야기가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구고 이제 화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로켓 타고 슝 하고 갈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왜냐면 이 두 행성뿐 아니라 지금 태양계에는 가장 육중한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에서 화성으로 일직선으로 간다는 건 사실상 로켓을 붙잡고 있는 태양의 중력을 일직선으로 거슬러서 꾸역꾸역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료를 줄여야 되니까 이 태양의 중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크게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 곁을 돈 다음에 화성으로 가는 거죠. 힘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7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맨날 TV로 하늘 위로 쏟아가는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션에 나오잖아요. 마션에. 그러니까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게 그럼 고증 잘 된 거네 그거는 마션은. 그쵸. 그런 건 되게 열심히 고정한 거예요. 지구를 튕겨서 감싸고 중력의 힘으로 탁 한다. 네. 여기 나오거든. 맞아요. 아, 이 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우주선은 그렇게 간다 쳐. 화성에서 아버지한테 그 편지 보내잖아. 해왕성까지 거리가 얼만데 답장이 바로 올 수 있어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제일 빠르게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빛의 속도니까 네. 빛의 속도를 감안하면 해왕성 정도 거리면 신호가 날아갈 때 거의 뭐 한 8시간? 9시간 걸릴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걸 근데 보고 지금 이 기술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지만 이거는 먼 미래잖아요. 네. 달도 지지가 있고 네. 화성에도 지지가 있고. 그럼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항상 그 SF를 이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미래에는 기술이 좋아지면 이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영역과 과학 법칙이 딱 가로막혀 있는 영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빛의 속도를 초월한다는 건 물리 법칙이 허락하지 않아요. 공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미래가 되어도 아무리 잘 나가는 외계 문명이 있어도 그들에게도 제일 빠른 통신 수단은 빛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빠르게 통신을 주고받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속도는 빛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는 상상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거는 이제 영화적으로 보자면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증이 잘 된 부분도 있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로서 에드 아스트라 볼 때는 이제 인간의 이제 감정
감정적으로도 이제 아버지와 심리 묘사도 잘했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잘했다. 그 화성 기지의 풍경을 굉장히 천문학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근접하게 묘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성 기지 그 영화 보시면 그냥 지하에 있어요. 맞아.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짜로 빔 같은 걸로 화면 띄워놓고 거기서 풍경 보잖아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 보호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자기장까지 만드는 기술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신해서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데 어디밖에 없냐면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방공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화성에 기지를 짓는다라고 하면 아마 지하 기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되게 약간 초라해 보인다는 느낌도 주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긴 하네요. 나는 보면서 저 세트장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데 같은데 헌팅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달에선가요? 무슨 달 자동차 타면서 막 추격전 막 그러잖아요. 총싸움 할 때. 그게 가능해요? 이 장면 진짜 빼놓을 수 없죠. 왜냐면 에드 아스트라에서 그나마 다이나믹한 액션. 액션 장면이기 때문에 또 멋있거든요. 진짜 서부 영화가 달에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인데 월면차는 실제로 타봤고 이미 우주인들이 그리고 달에서 총 쏘는 것도 당연히 가능은 할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구에서는 지구 중력이 훨씬 강하고 또 공기에 마찰이 있으니까 총알이 속도를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빠르겠죠. 만약에 달에서 총을 쏜다고 하면 공기 마찰도 없고 중력도 약하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격수들이 더 멀리까지 쏠 수도 있겠죠. 그 고민 한번 해봤어요. 진짜 우주에서 총을 쏘면 어디까지 갈까? 그 총알이. 지구에서는 이제 탄약을 산소로 태워서 폭발하는 힘으로 그 총알이 발사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공기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탄약을 이용한 총알은 의미가 없다. 쏴지지 않는다. 총알을 세게 던지면 거의 총알 속도 나올 수도 있겠. 이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총알을 세게 던지면. 롤란 라이언 같은 투수가 160대 투수가 거기 가서 이렇게 던져버리면 야, 우주까지 가서 싸우지는 맙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영화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 지식이 또 뭐 몇 가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아마 천문학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우주 바깥에 우리처럼 똑똑하게 살아가는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를 따지는 방법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만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잠깐만 짧게 소개를 드리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최대한 수학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체가 있으려면 태양처럼 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별만 있다고 되면 안 되니까 주변에 행성이 있을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또 행성이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확률 또 거기에 생명체가 나타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이런 걸 다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주에 이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개념입니다. 약간 거꾸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네. 방식이네요. 거기서 저 대원 하나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기지로 살아서 들어간 다음에 브래드 피트가 얘기하잖아. 무슨 대원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처리 부탁한다고 그 시신 수습 좀 해달라 그러는데 우주에서 죽게 되면 뜨게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 일단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우주 공간에서 근무하던 우주인이 사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약이 또 있습니다. 최대한 우주 정거장 정도에서 근무하던 우주인이라면 시신은 지구로 갖고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영화에서처럼 먼 우주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타선책으로 우주 공간에 시신을 그냥 폐기하는 포장하면 우주장 같은 느낌으로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도 우주의 그 공간에 떠도는 그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미래에도 그런 게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구 대기권 주변 정도 우주라면 아마 가급적이면 다 갖고 올 거예요. 수거를 한다든가 할 텐데 근데 설령 인간 신체만한 어떤 무언가 떠있다 한들 그 정도면 사실 크기가 크지 않아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다 불타서 없어지긴 할 겁니다. 소멸이 되는데 네, 혹시 그런 방식으로 우주장을 한다면 사람은 이제 별똥별이 돼서 세상을 떠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 외에도 에드 아스트라 중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제 명장면이라든가 요 장면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추천한다 하는 장면이 뭐 있을까요? 명장면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끝 지점으로 가고 있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우주선을 폭발시키는 핵무기, 그 핵무기를 동력을 삼아서 추진 장치를 만들잖아요. 실제 우주에서 그렇게 터지면 우리가 흔히 영화로 봤던 영상으로 봤던 핵무기적 요소하고 비슷한가요?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 게 실제로 나사에서 차세대 우주 발사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활용해서 추진력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우주 공간에서 영화처럼 터트려가지고 그때의 충격파를 타고 가속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핵무기를 싣고 우주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위험하니까 혹시 대기 중에서 로켓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무사히 우주에다가 올릴 수만 있다면 사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터져요, 우주에서? 네, 폭발할 수 있죠. 산소가 있어야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 게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는다. 이거는 폭발이 아니라 연소입니다. 핵 분열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는 핵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산소가 없어도 가능한 거죠.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자꾸 이 대본에 없는 개인적인 질문이죠. 아버지를 이제 그래도 구해내겠다고 우주 공간에 나와가지고 생명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뭘 딱 쏘 이렇게 쫙 뒤로 당겨줘서 쫙 나가는데 상황이 수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해요? 영화적 허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그렇겠죠. 해요. 그 우주인들이 한때 우주 유영을 할 목적으로 칙칙칙 뿜는 장치나 비슷한 장치를 많이 쓰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생명선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주 유영을 하고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걸 시도하기도 했던 우주인들도 있긴 한데 지금은 좀 위험해서 별로 쓰진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행성 말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랑 주인공 아빠랑 둘이 이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두 사람도 빠르게 해왕성 주변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들이 있는 프레임에서 보니까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빠르게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상대 속도만 이제 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요 얘기가 잘 표현된 영화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거든요. 인터스텔라도 잘 보면은 도킹할 때 서로는 멈춰 있어요. 근데 바깥의 풍경은 진짜 정신없이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 감각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사실 숨 차야 돼. 자전 공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질 않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또 못 듣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어떤 소리? 눈 오는 소리. 분명히 시각적으로는 보이는데 눈 내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없는 거 아니에요? 있죠. 물체가 떨어지는데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있긴 할 겁니다. 있긴 할 텐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힘 받는데. 두 번째는 지구가 도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 맞아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있을까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지구 소리가 있을까? 네, 근데 뭐 소리의 정의를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거 말고 어떤 물체의 진동으로 정의한다면 그렇게 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공기라는 매질이 공기를 없으니까. 뭐 파장으로 가는 거니까 우주에서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 정보가 없고 그냥 재미로 만드는 오락 영화일 때는 소리 다 났었어요. 뿅뿅 막 이러고. 우리가 이제 오락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화인들이. 그치,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고증 계속 해야 되고. 사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사운드야. 아니 오락 영화인데 싸울 때는 뭔가 이 박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우주에서는 소리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그냥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은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히 미래 사회에서 통제되고 교육되고 늘 그 바이오리듬이 일정한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분노하고 싶을 때 참잖아요. 그걸 계속 길들이잖아요. 연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고글 안으로 쑥 들어가요. 소리가 안 들려. 미친 듯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우주에서 또 있을까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궁금한 게 진짜 많다. 나오시니까 천문학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정 끝에서 보는 이제 저도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저도 저의 길 가고 싶거든요. 누구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그렸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명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왜 미술을 고증은 제가 모르고, 왜냐면 먼 미래를 제가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아버지 불렀을 때 아들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위에 있고 아들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시각적으로 그렇게 잡았을까? 왜냐면 아버지는 선구자니까. 그 아버지의 위치까지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더 중요했던 게 투샷이 안 보여, 가만히 보면. 우주 공간 그 안에 이상한 쇠 파이프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 그럼 불필요하게 거기 왜 용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없어야 될 그 구조물인데 그래서 복잡한 관계에서 철저히 나는 그 공간을 또 벗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내가 갇혀버려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표현하려고 애써 그런 장면도 좀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높이도 일부러 차이가 나게 하고 자꾸 이제 아들은 다가가려는데 아버지는 이제 부정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고 마지막에 저기 아버지랑 이제 이 우주 공간에서도 단 하나 탯줄 같은 그 생명선 그거 하나만 연결돼 있지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전 내적으로만 계속 이 영화를 계속 해석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주로 보지 않고 이걸 계속 내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환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잡고 있는 환영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거기까지 가서 결국엔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버려야 이 사람이 사는 건데 어떻게든지 다시 가지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것을 이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깊은 우울감,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 이것이 이 영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그 저 깊이까지 가야 되는 그 심오한 슬픔, 고통이 저는 아프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있는 누군가에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겐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성취하지 못한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 아니면 그것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지적 생명체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어떤 것을 하지 못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어두운 곳이 아닌 밝은 지구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구에 자신의 연인, 여기서 루이는 연인을 결국에는 만나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멀리 있는 걸 찾지 말고 그 우주가 여기도 우주가 있다. 아 그렇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주먼지님이 추천을 하셨으니까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가 좀 떠올랐냐면 옛날에 콘택트, 네, 그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딸이 영화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네. 그거랑 좀 오버랩이 됐거든요. 어떤 미지의 우주에서 종착지에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무언가를 만나고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하는 그 스토리라인이 되게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달랐어요. 컨택트는 또 다른 발견을 약속하고 어떤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반면에 에드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발견은 더 이상 없다. 우린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어떤 절망적인 메시지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특히 제가 우주를 연구한 천문학자다 보니까 좀 소름 돋았어요. 우리는 저 우주의 어둠 속에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답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해답이 저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만약에 우주에 없었다면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공포가 그때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저겐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준비가 과연 우린 되어 있을까? 인류 차원에서 지금 뭔가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열심히 우주도 뒤지고 바닷속도 뒤지고 막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알아낼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확 느껴져서 그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영화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우주먼지님의 얘기대로 광활한 우주에 다가가다 보면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내면에 이런 것까지 도달하게 돼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좀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 혼자 보지? 혼자 보기엔 좀 이게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딱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은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두 번째 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착각과 망각 속에 있는 동물인 거라는 거죠. 단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떠난 거. 그게 착각이죠. 근데 다 지워버리고 싶은, 지워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망각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인간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다른 거는 빨리 서치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아는 장면이 나오면. 근데 이 영화는 안 멈춰지더라고. 끝까지 보게 돼요. 자, 오늘 우주먼지님이 추천하신 에드 아스트라 사실은 이럴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다 우리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에드 아스트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시선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우주먼지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봉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 추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더 나오실 생각은 있으세요? 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다음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